앞으로 3년 후에 2025년도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 3년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시드머니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금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말, 그러니까 3년 후가 되겠죠? 2025년 말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드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올해 마지막 영상이기도 하고요. 내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도 말 여러분들의 시드머니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자산시장에 불어닥친 퍼펙트 스톰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태풍이 정말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는데 해일인가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여러 가지 위기가 종합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금융시장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죠. 우리가 주식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고 부동산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투자 시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이기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이런 시기는 투자를 잠깐 쉬면서 그 다음 타이밍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만약에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막 도끼질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도끼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도끼 날을 갈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도끼질을 할 때가 아니라 도끼 날을 갈 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지금 도끼질을 하고 있다면 도끼가 먹질 않아요. 아무리 두들겨도 나무가 쓰러지질 않아요. 자, 이럴 때는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숨도 좀 돌리면서 그 다음 타이밍을 위한 도끼의 날을 갈아야 합니다. 자, 이런 폭풍우가 있을 때 어부들은 나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물을 손질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도끼질을 하거나 그물질을 하는 게 아니라 도끼 날을 갈고 그물을 깁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약간 추상적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2025년도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 3년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시드머니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3년 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탄, 현금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20년과 21년도는 말이죠. 양극화가 다소 완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는 아니고요. 자산의 양극화가 조금 완화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부동산으로 얘기하자면 강남 집값과 비강남 집값이 조금 줄어들던 시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강남 집값보다는 9억 미만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간격이 줄어들었던 시기죠.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경기는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자, 그래서 후퇴 국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의 고점을 지나서 경기가 후퇴, 리세션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후퇴 다음엔 침체, 침체, 평균 이하로 내려가는 디프레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아마 어딘가 후퇴나 침체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라고까지는 보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기 침체라고 본다면 지금 후퇴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있죠. 자, 그러다가 언젠진 모르겠지만 경기가 저점을 꺾고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뚫고 상승하는 시기가 오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지언정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수축과 확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경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자산 양극화는 발생했다, 완화됐다 하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경기 변동의 양극화는요, 자산의 양극화죠. 결국 확장 국면에서 축소됩니다. 확장 국면에서 축소. 그러니까 2020년과 21년도는 경기가 좀 확장되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코로나였긴 했지만은 기업들이 투자가 좀 활발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생산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소비도 뭐 약간 위축이 되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경기가 좀 상승 회복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9억 미만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자산의 양극화가 다소 축소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은 이제 경기가 후퇴합니다. 자, 경기가 후퇴하게 되면 양극화가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알려져 있는 정설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 굳이 뭐 부동산 가격으로 얘기하자면, 주택 가격으로 얘기하자면 그동안의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지방 간의 간격이 좋아졌다면 이젠 어때요? 다시 확대가 될 수 있는 사이클로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기에 정부가 무엇을 발표하고 있느냐? 연일 쏟아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동산 정책의 완화 정책입니다. 얼마 전에 여야가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그 내용은 뭐 오늘 이 시간이 뭐 그 종부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한번 드리겠지만 다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후퇴했지만 12억 원까지만 12억 원을 넘을 경우에만 종부세를 낸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12억 안 되는 아파트는 이제 종부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동안은 11억이었거든요. 자, 이것도 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에 부과되는 중과세도 그동안에는 2주택, 3주택에는 다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2주택은 기본세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택 3개 있는 사람 아니면은 중과세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증여세 면제 제도의 한도도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 좀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인데 그동안에는 어땠느냐? 증여세 같은 경우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가 이제 비과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한테 증여하면은 배우자는 6억 원 면제가 있으니까 증여세가 0원이었는데 자녀에게 증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증여세 2월 기간 자체가 좀 늘어나면서 2월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면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받은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증여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한테 집을 물려줬다면 부모가 최초에 취득했던 금액으로 최초의 금액을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증여받은 거 금방 5년 안에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년이 이제 5년이 아닌 10년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에이 이참에 그냥 팔지 말고 자녀한테 증여해 주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걸 이제 그냥 증여를 이렇게 하면 금방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좀 적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걸 10년으로 늘리니까 증여 뭐 편법까지는 아닌데 이런 증여들을 조금 막겠다라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종부세 완화, 그 다음에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취득세 완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2주택자들에 대한 그 중과세 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땐 내년 1월에 아마 발표를 종합적으로 한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박혀있는 대못은 다 뽑아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는 다 없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십시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하여튼 그 전 정부에 있었던 모든 규제는 다 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완화한다는 의도가 뭡니까?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니까 집을 사보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전 정부에서는 어땠죠? 부동산을 엄청나게 규제를 했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규제한 이유가 뭐야? 야, 부동산 규제하니까 집 사지 말자. 그게 아니라 부동산 규제의 의도가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뜻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읽었다면 집을 사죠. 예. 반대로 지금 완화하는 건 뭐야?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2025년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건 지방세법 개정 이후의 취득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득세라는 게 이제 지방세인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지방세, 취득세도 지금 완화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부동산 정책은 당장 현재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의 하락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IMF도 얼마 전에 한국 집값이 더 큰 가격이 하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자, 그리고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돈을 열심히 모을 때다 20만 원, 30만 원짜리 적금이 아니라 적어도 100만 원, 155만 원 정도 적금을 해서 목돈을 모아가는 것이 올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2025년도까지는 집 살 일 없다, 이런 얘기예요. 2025년도까지는 집 살 일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2026년도부터는 통화정책의 큰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기 순환 사이클에 의하면 뭐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경기의 순환 사이클이라는 것은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다음번에 우리가 이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집을 사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시기는 2025년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완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당분간 부동산은 살아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고,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마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눈으로 목격하는 걸로는 가장 금리가 높을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데. 자, 그렇다면 2023년도 지나고 24년도 지나고 25년도가 돼야 경기 순환 사이클상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집을 한번 사볼까? 투자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3년 동안 뭘 해야 됩니까? 도끼 날을 갈아야죠. 매우 정교하게, 매우 날카롭게, 그리고 어떤 물고기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그 그물을 기워야죠. 자,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목돈을 모아야 하고, 결국 여러분 3년 후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는 얼마입니까? 얼마라고요? 1억? 2억? 저는 제가 말씀드리건데 2025년도 말,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재 갖고 있는 시드머니와 더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도끼 날을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저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데, 저는 최소한 2억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2억에서 조금 안 되고 뭐 1억 5천이면 뭐 큰일 나냐 그런 뜻은 아닌데, 2억 정도의 시드머니가 모인다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2026년도부터는 통화정책의 방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풀어주고 있는 LTV 뭐 60%, 70%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 정도를 받아도 감당 가능한 이자 수준이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집값 하락이라든가 이런 추세를 감안했을 때 여러분 최소한 2억 정도의 시드머니를 목표로 해서 그동안에 모았던 거 다 포함해서요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 경기는 순환합니다. 항상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폭풍이 끝나고 나면, 해일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맑은 태양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3년 후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시드머니가 얼마가 될 거냐.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도끼에 날을 갈고 그물에 고장난 곳을 깁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2025년도에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022년도 돈줄남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일 1혼줄을 오늘도 실천하시면서 내년도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